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리뷰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이제 챕터 1부터인데,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란 말 나오면 기존의 운영체제에서 이런 파일들의 모임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그러면은 윈도우에서 MS 윈도우라면 윈도우 탐색기 있었죠? 그 탐색기 역할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 레코드들은 주소가 아니라 뭐였었어요? 내용이랬을 때요. 그래서 내용에 의한 걸 뭘 떠올리냐면 해싱 함수를 떠올리라고 했었죠. 아직 안 배웠지만 나중에 이제 배워요. 그래서 해싱 함수를 보면은 얘가 내용에 의한 참조를 해요. 내용. 그 데이터 일부에 데이터 일부. 파일의 일부, 레코드의 일부를 참조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주소에 의한 참조가 아니라 내용에 의한 참조,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2번. 파일 시스템의 이제 문제점이 이런 방대한 양의 이런 파일을 OS가 관리하기는 너무 벅차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DBMS가 나온 거고요. 파일 시스템에서 이제 문제점은 논리적 파일 구조. 그러니까 논리적 파일 구조라고 하면은 이 세 개 떠올라야 되는 데 있었어요. 뭐 계층, 네트워크, 관계. 물리적 구조라면은 세 개 떠올라야 되죠. 예. 자, 이 논리적 구조면 여기도 아직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논리적 파일 구조와 물리적 파일 구조 간의 1:1 세상이라는 것은 종속성을 말하는 거죠. 종속성. 그래서 종속성 때문에 데이터 중복이 심하게 돼요.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157페이지 문제점, 그 양가로 이번에 문제점에 보면은 이 문구가 있죠. 자, 3번에 이제 데이터 독립성인데, 우리가 계층화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라 했었죠. 그래서 독립성은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과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 있는데, 바뀌는 쪽에, 그러니까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은 논리적 구조가 바뀌었다. 그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 상위 단계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 상위 단계에 응용 프레임이 있죠. 그 상위 단계 응용 프레임에 영향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은 누적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에 무적 구조를 변경시키는 거니까 이건 뭐겠어요? 무적 구조를 변경시키는 거니까 변경시키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암기를 하겠으니까 이건 논리가 아니라 물리가 되겠죠, 물리. 그렇죠? 바뀌는 쪽에 초점 맞추면 돼요. 그래서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은 이 뒤를 더 먼저 역으로 해서 기억하게 되죠. 논리적 구조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응용 프레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이제는 한 3번 정도 나왔는데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죠. 자, 4번. DBMS에 대한 장점, 특징은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보면 정의, 조작, 제어 있는데 이 제어 기능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어 기능. 제어 기능이 바로 DBMS의 기능이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거죠. 제거가 아니라 보장.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160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더라도 그 응용 프레임 위에는 유저가 있죠. 유저들은 응용 프레임만 수출하면 돼. 여러분들이 지금 계리직이든 전산직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DB 구조까지도 알아야 되지만 실제 일반 유저들은 웹상에 있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게임을 하면은 내가 단축키도 암기하고 전략을 짜서 이런 걸 연구를 하는 거지. 지금 응용 프레임이 어떻고 DBMS 역할이 어떻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저장되고 이런 거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독립성이 있었어요. 그럼 일반 유저라면은 응용 프레임을 쓰는 데만 관심을 갖는 거지, 그 그림에서 응용 프레임의 어떤 접근 방법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DBMS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조라든가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층 구조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 계층 구조도 마찬가지였었어. 이렇게 계층을 나누는 이유는 유저가 맨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럼 유저는 어떻게 이 응용 프레임, 게임 프레임을 통해서 열심히 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열심히 디자인하면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OS 역할, 하드웨어 구조 이런 거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계층을 나누는 얘도 궁극적인 목적은 각 계층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DBMS의 궁극적인 목적도 똑같아요. 자, 5번 보니까 기능이 이렇게 3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 제어 기능은 사용자 나오면 조작이라 했었어. 사용자 나오면 조작한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지안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뭐 검색을 하고 여러분들 뭔가 질문을 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글을 쓰게 되는 거죠. 삽입을 하고 여러분들 작성한 거에 대해서는 삭제를 또 할 수 있죠. 이런 거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지안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럼 조작 기능은 사용자와 관계 있는 거고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는 바로 이런 조작 기능이에요. 조작 기능. 그러니까 여기 제어 기능이 아니라 조작 기능 이렇게 해야 맞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는 거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과목이 데이터베이스지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걸 배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무결성 유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한다. 무결성이 아니었었죠. 이게 무결성은 같지는 않는데 같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조금 같은 게 엄밀히 구분하거든. 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게 정확성이야. 정확성. 같지는 않는데 비슷한 정확성의 의미는 우리가 그래도 웬만큼 여러분들이 뭐 추상화돼 있잖아요. 근데 무결성의 의미는 뭐 잘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소공 시간에 더 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나눌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 중복을 우리가 최소화하려면 허용도 아니죠. 중복을 중복을 최소화하려면 데이터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과거 기출 문제 보면은 뭐 데이터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중복을 최소화해야 된다. 뭐 그런 문제도 있었죠. 네트워크 중복이 아니라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는 거였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었죠. 그래서 뭐 지난 수업 지금 163페이지에 있는 문제였었네요. 서울시 문제. 그래서 이제는 문제를 보면은 이런 어떤 특정 그 단어를 바꿔서 이제 문제를 내면 혼동이 돼요. 전체 문장이 틀려버렸으면 금방 찾는데 특정 단어를 갖고 내면은 뭐 맞을 수 있다 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정확성 유지를 위해서 이건 일관성이죠.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는 거지. 뭐 네트워크 중복을 최소화한다. 이러면 틀린다라 했었어요. 자, 7번을 보면요. 스키마인데 스키마란 말 나오면 데이터 구조를 떠올리면 돼. 그래서 163페이지에 보면은 스키마는 시험에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노력 정의인 데이터 구조. 이 데이터 구조면 논리적 구조니까 앞에서도 했지만 이 논리적 구조, 이 논리적 구조 하면 여러분들이 계층, DBMS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DBMS. 그 다음에 관계, DBMS. 얘를 왜 논리적 데이터 구조라고 그래요? 계층은 트리 구조. 이랬었죠? 네트워크는 그래프 구조. 이랬잖아요. 다 배워, 잘 볼 시간에. 트리 구조, 그래프 구조 배운다고. 관계 구조도 배워요. 테이블. 근데 이 테이블인데 이거는 행과 열이 있으니까 뭐예요? 배열이라 배열. 행과 열이 있으니까 배열이야. 자료 구조는 배열이라고 그래, 배열. 그래서 이 세 개가 떠올라야 돼요. 특히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면서 논리적 구조면 이 세 개. 그 다음에 물리적 구조. 물리적 구조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뭐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순차 파일이 있고. 근데 이거는 나중에 보면 이것도 소모션에 다 다룬다고. 순차가 있고 직접이 있고 인덱스가 있다. 이렇게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물리적 구조. 또 물리적 구조는 실제 장치에 물리적이라는 말은 장치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논리적이라는 것은 인간, 유저. 인간 유저 입장에서 본 구조죠. 인간 유저 입장에서 본 구조가 논리적 구조예요. 왜? 인간
인간 입장에서 본 이 틀이나 그래프는 눈에 보이거든. 이거 눈에 안 보여요. 이거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 눈으로. 응? 기계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해요? 이거를. 응? 그래서 이제 무조건 장치에 들어가는 구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그러면은 스키마 노조건 맞죠? 여기까지 제약 조건 명성거 맞아요. 그런데 컴파일 돼서 어디 들어가요? 데이터 사전에 들어가죠. 데이터 사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얘를 뭐 시스템, 뭐 카탈로그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데이터 딕셔너리, 스템, 카탈로그. 또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도 부르죠. 메타 데이터.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167페이지에 있는 건데 뭐 시스템 카탈로그, 메타데이터, 그죠? 뭐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야. 일반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죠. 응용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것도 시스템 카탈로그, 시스템. 이걸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로 만드는 거죠. 시스템 카탈로그, 시스템이란 말 써야 되는 거죠. 왜? 시스템에 대한 정보니까.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모든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얘하고 이제 유사한 게 어차피 파일 컨트롤 블럭이 있었고, 유닉스에서는 이걸 뭐라 불러요? 유닉스에서는 이거를 inode 이렇게 부른다라 했잖아요. 사실 역할은 똑같아요. 파일 컨트롤 블럭. 유닉스에서는 이거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어. 유닉스 OS에서는 이렇게 inode라 부르고. 이게 비슷한 거라 했잖아요. 같진 않지만 비슷하다. 어차피 이런 파일의 모임이 데이터베이스니까 데이터베이스에 한 모든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는 우리가 소공 시간에 배우면, 소공 시간에 또 나와요, 데이터 사전이. 소프트웨어공학 시간에는 이 데이터 사전 진짜 사전이라 했었어요. 소공 시간에서는. 우리가 국어 사전, 영어 사전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스키마는 데이터 전체 구조 맞죠? 하나만 존재하는 거고,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은 내부 스키마 일부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고, 이제 일반적 스키마 하면은 개념 스키마죠. 그래서 외부 스키마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과 접근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개개 사용자를 위한 단일 형태의 외부 스키마 존재한다. 이렇지 않죠. 이게 개개 사용자가 아니라 여러 사용자를 위한 여러 형태. 그죠?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셔도 개개 사용자는 여러 사용자죠. 사용자도 여러 명일 수도 있는 거고, 16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응용 프로그램 위에 사용자가 여러 명 더 있을 수 있죠. 더 붙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 스키마도 하나가 아니라 어때요? 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 스키마의 이런 단일 형태가 아니라 여러 형태의 외부 스키마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단일 형태 아니죠. 그리고 개개 유저도 아니죠. 뭐 여러 유저를 위한 또 여러 형태의 외부 스키마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외부 스키마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164페이지에 보시면 뷰란 말 써요. 뷰란 말 나오는데 이 뷰는 가상 테이블을 말해요. 가상 테이블. 그럼 이 가상 테이블은 뭐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누르면 어때요? 누르면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도 들어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딱 누르면 어디 들어가? 인터넷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누르는 그 아이콘이 가상 테이블이에요. 뷰. 아이콘. 그럼 여러분들이 그 뷰를 제거한다라고 해서 인터넷상에 있는 뭐 다음 카페가 제거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뷰는 가상이라고, 가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뷰란 말 나오면 가상 테이블이고,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지금 떠 있는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이콘들은 일단은 외부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번 보면 내부 스키마는 저장장치 관점에서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는 방법을 명사한 것으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뭐 저장장치 관점인데 내부 스키마나 개념 스키마는 어때요? 하나만 존재하죠. 여러분들이 텍스트 내용은 164페이지에 있지만
163페이지에도 보고 162페이지도 보면 개념 스키마나 내부 스키마 하나밖에 없죠. 노차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뭔가를 암기할 때는 텍스트로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미지를 통해서 암기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네. 근데 여러 개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암기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11번 보면 스템 카탈로그. 이 스템 카탈로그 아까 데이터, 딕셔너리, 메타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일반 사용자도 SQL 이용해서 스템 테이블 내용을 검색할 수 있죠. 스템 카탈로그는. 그래서 이 카탈로그 정보는 SQL에서, 이게 SQL 언어예요. SQL. 업데이트라든가 딜리트 이렇게 하면 갱신 정보가 있는 들어가요. 근데 이 정보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나 딜리트, 인서트문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기 정의 167페이지 정의에도 있지만 이거는 검색만 가려운 거죠. 여러분 똑같아. 여러분들이 그 MS 윈도우 탐색기에서도 폴더나 파일 지정 우측 버튼 누르면 F12 정보 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 F12 정보를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거기에 파일 위치라든가 크기를 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람을 따지면 뇌종양이야. 여기 OS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을. 그러면은 운영체제만이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조작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해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모리라 그러면 여기를 뭐 시스템 영역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시스템 영역. 여기를 이제는 유저 영역. 이렇게 불렀었죠. 예, 그러면 여기를 침범하게 되면 OS 영역인데 여기는 시스템 영역인데 여기는 유저가 여기 침범할 수가 없죠. 근데 호출할 수는 있어. 뭘 통해서? SVC를 통해 가지고 호출할 수는 있잖아요.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응용 프로그램 생해야 되니까 너만이 하드웨어 제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SVC를 통해서 인터럽트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는 있어요. 요청할 수는 있어. 작업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죠. 자, 그래서 이제 11번 했고요. 이제 12번 보면 좀 데이터 디렉터리 같은 경우는 시스템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는 접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터 디렉터리라는 거는 데이터 딕셔너리는 데이터베이스 하나, 데이터베이스 이 하나의 정보잖아요. 하나의 정보, 데이터베이스 이 하나의 정보가 들어있는 거고, 디렉터리는 어때? 여러 개의 있는 DB 정보잖아요. DB 정보. 여러 개의 DB 정보를 갖고 있다고. 이건 DD는 데이터 딕셔너리, 뭐 우리가 스템 카탈로그 이렇게 말하는 거는 DB 하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F12가 파일 하나의 정보를 갖고 있듯이, 우리가 아이노드가 해당 파일 하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듯이. 그런데 디렉토리는 MS 윈도우에서는 폴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폴더 안에 보면 파일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여러 개 DB 정보를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만 접근할 수 있지 사용자는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자, 13번은 이제는 데이터 모델이니까 이제 챕터 2로 넘어왔네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에서 이제는 물적 구조, 이게 물적 구조 아니었었죠? 놀적 구조. 그래서 놀적 구조, 그다음 연산, 그다음 연산에 대한 제약 조건 이런 것 등을 명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가 이제 168페이지 그 동글뱅이 4번에 있잖아요. 이렇게 구성 요소가 있다. 오래된 문제라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 순서를 보면은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은 현실 세계를 추상화. 이게 추상화란 말이 개념 같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추상화, 개념화. 그때 이제 ER 모델을 쓴다고 했었죠. ER 모델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68페이지 그림에서 현실 세계를 추상화를 하는데 그때 뭘 쓴다고요? ERD. ERD를 써서 추상화를 한다고 했었죠. 자, 15번 보면 개념 데이터 모델에서 이제 관계, 네트워크, 계층 모델 등이 있다. 그래서 이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에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했었어요? 논리적. 그러니까 개념 논리물이죠, 순서가.
그 그림을 이제 보시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는 개념화했다, 추상화했다는 얘기는 감 잡았다라는 거야. 감 잡았다. 그럼 감 잡는데 이런 텍스트보다는 어때요? 지금 128페이지에 있는 그림 2.1처럼 이런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아, 데이터 모델링이 이런 거구나. 또 현실 세계를 추상화하는데 이런 텍스트로 표현한 것보다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쉽게 이해하는구나. 예, 그래서 그 그림으로 인해는 지금 추상화 시켜놓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컴퓨터는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걔는 어차피 다 그림이든 제 음성이 다 뭘로 기억한다고? 0과 1. 다 0과 1로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걔한테 그거를 그림을 이해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해하겠어? 뭐 흉내내서 그릴 수는 있겠죠. 응? 아무리 지가 뭐 AI가 한다 하더라도 이해하지는 못할 거라고. 이해한다는 얘기는 단순하고 일편적이겠죠. 근데 인간은 똑같은 그림을 보더라도요, 다 제각각이죠. 예,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컴퓨터가. 자, 그래서 이제 개념적 모델이 아니라 노르즈 데이터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아까도 했지만 꼭 기억하시고요. 그 순서에서 이제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할 때는 ER 모델을 쓴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16번 보면 이제 순서인데 이 순서도 한 2번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서는 뭐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는 소공을 배우면 분석 단계 설계인데 개념 논리 물리학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개념 논리 물리. 예?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야.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그 128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개념 논리 물리구나. 예? 이렇게 암기 오시면은 지금 그림 2.2가 순서를 물어보면 들어오겠죠? 예. 이렇게 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개념 논리 물리. 그래서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은 이제는 ER 모델을 쓴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개념적 스키마, 개념적 설계니까 개념적 스키마를 모델링 하는데 이게 데이터 중심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트랜잭션 와닿죠. 예. 제가 이론 시간도 있지만 운영체제의 목적은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뭐라고 했었어요? 프로세스를 수용하려고 여러분들 OS를 쓰는 거예요. 메모리예요, 메모리. 예, 이런 걸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어. 그러면 DBMS 입장에서는 구분해줘야겠죠? 이거를 트랜잭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었어요. 트랜잭션.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메모리에서의 처리 단위가 OS는 프로세서라 부르는 거고 이게 메모리 올라오면 OS 프로세서하고 구분을 해줘야 될까요? 어차피 처리는 다 OS가 해요. 근데 DBMS가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겠죠? 요구했을 때 지 프로세서가 아니라 이의 프로세서니까 이 프로세서란 말 안 쓰고 이런 트랜잭션이라는 단어를 구분해 쓰는 거라고. 분리하려고, 구분해 주려고. 같은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역할을 해요. 메모리 올라와서. 그러면은 트랜잭션이라는 말이 뭔가를 이게 프로세서가 뭔가 처리를 하든 이게 우리말로 처리잖아, 처리. 이것도 뭔가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 그래서 이제 처리 중심. 그래서 이 헷갈리니까 이게 예전에 나왔는데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개념 스키마 모델링을 이제는 데이터 중심 설계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처리인데 거꾸로 말하면은 잘 속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처리의 의미가 어차피 OS 프로세스의 의미가 DBMS 트랜잭션이니까 같은 거구나. 이렇게 암기해 놓으면은 까먹을 일이 없어요. 한번 해놓으면. 네. 자, 18번. 논리 설계 단계에서 개념 스키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개념 스키마인데. 논리. 그래서 논리가 되죠, 논리. 그래서 논리적 스키마 생성하고, 여기는 트랜잭션 그 하나에 대해서 모델링했잖아요. 트랜잭션 그 하나에 대해서 모델링했지만, 얘는 트랜잭션 간에. 그죠? 이런 트랜잭션이 여러 개 모아져서 거대한 프로그램이 된다고 했었죠? 작업 단위니까. 예. 그래서 트랜잭션은 이거 뭐 비슷하냐면 프로세스나 이런 스레드도 비슷한 개념이니까 스레드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런 스레드가 여러 개 모아져서 프로그램을 이루잖아요. 예, 물론 프로세스 여러 개 모아져서 프로그램을 이루듯이.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도 트랜잭션 그 자체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논리 설계 단계에서는 트랜잭션 간의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란 말 나오면 상호작용. 그래서 여러분들 전산에서 이 인터페이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얘가 상호작용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9번이 있는데 이거는 관계성이었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제는 ER 모델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추상화했어. 그럼 추상화했으면 이거 논리 세계를 바꿔야겠죠? 그 논리 세계를 바꿀 때 논리적 모델을 쓰는데 거의 90% 이상 대부분 다 관계 DB를 쓰는 거예요. 관계 DB 바꾸는 거죠. 그래서 X 관계성에서 1대1일 때는 어때요? X의 기본 키를 Y의 외래 키를 주든가 또는 Y의 기본 키를
x에 외래키를 주든가 관계없다라고 했었죠? 어느 쪽에 두어도 암기하기는 쉬워. 왜? 1대1이니까. 1대1은 동등한 관계잖아요. 동등한 관계니까 외래키를 어느 곳에 심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암기하면 까먹을 일이 없어요. 응? 그게 이제는 171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었었고요. 관계가 이제 1대 n일 때 n 쪽에 심는다. n 쪽에. 1대 n일 때 n 쪽에 심는 거죠. 그러면 x의 기본키를 y의 외래키로. 근데 이건 x의 기본키를 y의 외래키로. 이렇게 어떻거나 이렇게 틀린 거죠. 이렇게 틀렸어. 응? 틀린 거죠.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x를 y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암기해야 돼. 아, 다 쪽에. 왜 다 쪽에 왜 이렇게 심어요? 물어본다라면 물어냈어. 왜 다 쪽에, 그러면 왜 1대 n일 때 n 쪽에 왜 이렇게 심느냐, 추가하느냐라 물어보면, 이렇게 해야 중복 최소화를 기할 수 있어요. 중복 최소화하려고. 어차피 우리가 컴퓨터 성능은 뭐야? 여러분들? 첫날부터 했어요. 성능은 속도. 그 다음 뭐예요? 용량. 속도와 용량 가지고 컴퓨터 성능을 따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다 속도인데 용량 축소하는 게 버추얼 메모리였잖아요. 얘는 그러면 이렇게 중복되면 어떨까? 메모리 용량 많이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중복을 최소화하면은 그만큼 메모리 용량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n쪽에 심는 거예요. 응? 이렇게 암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n 대 m일 때는 어때요? 예, 다 표현한다라고 했었죠? n 대 m일 때는 얘는 수업이라는 릴레이션도 표현을 해야 된다. 수업이라는 릴레이션도 별도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다들 다니까.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 와서 이제 계층 대비인데, 그래서 데이터 링크 레코드 타입 사이의 허용 관계는 뭐 항상 부모 자식, 부모 1이고 n 자식이 항상 1대인 관계. 이런 관계를 표현하는데, 시험에서 뭐 사실은 173페이지 그 표 정도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하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제 22번 보면 이제 도메인은 관계탑 모델에서 하나의 속성을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자값을 집합.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릴레이션 하나의 속성에 대응되는 모든 도메인은 달라야 돼요? 아니었었죠? 그래서 하나의 속성에 대응되는 모든 도메인이 달라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달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기에 하나의 도메인에 대해요. 하나의 도메인에 대해서 둘 이상의 여러 개의 애트리뷰트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제를 175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을 갖고 예를 들어드렸었어요. 그 주의하셔야 돼요, 저것도. 그래서 이렇게 돼야 이게 뭐예요? 이렇게 돼야 도메인 무결성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무결성. 무결성 만족하는데 이것만큼 만족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애트리뷰트, 하나 도메인에 여러 개의 이제는 애트리뷰트가 정의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도메인은 원자값이 된다. 이게 도메인 무결성인데 이게 도메인은 원자값이 된다는 거죠. 원자성. 도메인 원자성. 도메인이 원자성을 가졌을 때 우리가 도메인 무결성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170페이지 그림에서 보면은 뭐 학번 도메인이 이름 도메인이 있었을 때요. 이름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주소록에 주민번호 추가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럼 주민번호 추가하고 이랬었을 때 바로 이제는 기본키 외래키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데, 그때도 이제는 분명히 동일한 도메인, 분명히 기본키와 외래키는 반드시 동일한 도메인이어야 돼요. 기본키 외래키 관계 도메인은.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만족하면은 우리가 도메인의 무결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거 원자 속성을 말하는 거 있었죠. 자, 23번 보면요. 속성의 이제 유일한 식별을 위해서 속성의 명칭은 중복될 수 있지만 속성의 명칭이 중복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속성의 명칭은 유일해야 되지만 속성을 구성하는 값들은 동일한 값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지금 거기 그림 3.1도 보면 어때요? 학번이 하나밖에 없죠. 학과가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할 때 학번하고 학년을 동일한 도메인으로 만들어줬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도메인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지만 도메인의 역할 이름을 하는 속성명은 어때요? 달라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말로 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24번은 속성이 이제는 차수였었죠. 디폴수와 카디널리티.
그래서 얘는 속성이 바로 속성의 수, 칼럼 열애수였어. 열애수였었고, 튜플의 수, 이게 행애수였었죠. 행애수. 그죠? 행애수. 네, 이거는 열애수. 이거는 행애수. 이렇게 됐었죠. 네. 얘도 뭐 시험에서 많이 나왔어요. 자, 25번. 릴레이션 스킴은 시간에 무관한 정초 성질. 그 정초 성질이죠. 그래서 외연이라는 게 뭐예요? 네포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175페이지에 보면은 스킴. 그림에 이제 스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킴이라는 거는 릴레이션 이름, 그 다음에 속성명,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이런 거를 스킴이라고 했었고, 또는 네포라고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거꾸로 이제는 거기 값들. 100, 나연목, 4학년 컴퓨터공학과 값들 있죠? 이런 값들은 외연이죠, 외연. 그래서 이 값을 삽입 삭제하면 여기가 바뀌기 때문에 릴레이션 인스턴스는 이제는 동적 성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26번 보면 릴레이션 특징에는 튜플의 유일성. 그러니까 튜플 행이니까 어차피. 튜플은 행. 그죠? 행. 로우였었고요. 그 다음에 튜플이든 속성, 열이었었죠. 칼럼이었었고요. 예. 이거 다 유일하죠.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유일성이 많고 원자성이다. 원자성. 근데 튜플의 순서 없어요. 행의 순서 없고 열의 순서도 없죠. 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100, 나연모 이렇게 순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애들이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순서임이 없는 거지만 물론 이런 튜플도 유일해야 되죠. 근데 물론 속성도 유일해야 돼. 근데 속성도 유일해야 되는데 얘는 유일성이라고 하지 않고 유일성 이름 안 쓰고 원자성. 네, 왜? 도멸무결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멸무결성 때문에.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이게 속성이 원자성 가져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멸무결성 만족할 수 있는 거거든. 도멸무결성. 그래서 도멸무결성과 연관을 짓다 보니까 속성은 유일성이라고 하지 않고 원자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20번 슈퍼키는요. 최소성과 유일성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후보키죠. 후보키. 그러니까 얘는 지금 후보키. 후보키 되는 거고 슈퍼키는 뭐만 만족하면 돼요? 후보키는 유일성만 만족하면 유일성만. 그죠? 후보키는 유일성, 최소성 다 만족하지만 슈퍼키는 유일성만 만족하면 되죠. 네, 그렇게 이제 말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실제 테이블 주어지고, 거기서 슈퍼키 몇 개냐, 후보키 몇 개냐, 이런 문제가 한 2번 나왔어요. 그때 가서 또 풀어드릴 거예요. 자, 28번 보면은, 왜 이렇게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참조 릴레이션, 기본표 동일하, 이게 동일해야 돼, 이렇게. 네? 동일해야 된다고. 도메인이 동일해야 돼, 도메인이. 이게 도메인이 동일해야 된다고요, 도메인이. 그 도메인의 역할 이름은 속성명은 달라도 된다 했잖아요. 이름은 달라도 돼요. 또 기본키와 외래키 간에는 반드시 동일한 도메인이어야 된다고. 네. 그때 참조무결성 이렇게 되는 거죠. 참조무결성. 네. 물론 이는 아까 속성은 원자값.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속성 원자값이어야 되고. 그러면 도메인 무결성이 만족되는 거예요. 자, 29번. 이 기본키는 하나 릴레이션 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언제는 또 너릴 수는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없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키무결성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교체무결성이죠. 기본키는 너릴 수 없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하나 릴레이션은 하나를 가져야 돼요. 여러 개 존재하면 안 돼요. 기본키는 하나야. 기준키가 이 어차피 기본키는 기준이 되는 건 기준으로부터 찾아가려는 거거든요. 기준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30번. 외래키는 하나 릴레이션에 한 개만. 그렇지 않죠? 하나 릴레이션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키는 한 개야. 그렇지만 외래키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